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그야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AI 투자 열풍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뜨거운 주제죠. 네, 보내주신 귀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의 열기가 과연 20여 년 전 닷컴 버블의 데자뷰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판인지 파헤쳐 볼 텐데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일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단순히 AI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서요. 재무구조의 속살, 또 약간은 논란적일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식, 그리고 거시경제라는 이 큰 배경 속에서 이 AI 투자의 진짜 지속 가능성은 무엇인지, 숨겨진 위험은 없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것이 저희의 미션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를 봐야죠. 자, 준비되셨나요? 함께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거 혹시 제2의 닷컴 버블 아니야? 하는 약간의 불안감이죠. 그렇죠. 그럴 만도 합니다. 워낙 과거의 기억이 강렬했으니까요. 네, 90년대 말 방문자 수 같은 지금 오면 좀 뜬구름 잡는 지표만 믿고 막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잖아요. 네, 순식간에 거품이 꺼졌었죠.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음. 그런 생존자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지금 AI 붐은 그때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자유현금 흐름, FCF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FCF, 즉 자유현금 흐름. 기업이 이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같은 자본 지출을 빼고 남은, 그러니까 진짜 쓸 수 있는 여윳돈이죠. 아, 진짜 여윳돈? 네, 닷컴 버블 때 기업들은 대부분 이 FCF가 마이너스거나 거의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기대감만으로 투자를 받았으니까요. 그랬었죠. 적자 기업이 수두룩했죠. 하지만 지금 AI 투자를 이끄는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같은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미 기존 사업에서 막대한 FCF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AI 투자는 단순한 투기라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현금을 미래 성장을 위해서 수익성 있게 재투자, profitable reinvestment 하는 그런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투자 개념이군요. 네, 클러프 캐피탈의 척 클러프 회장도 지적했듯이 이들은 정말 막대한 설비 투자, 그러니까 KPEX라고 하죠. 이 KPEX를 집행하고도 여전히 상당한 현금과 FCF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게 닷컴 기업들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KPEX 지출이 그렇게 큰데도 FCF가 남는다. 네, 이건 AI 붐이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돈 버는 능력과 또 물리적인 인프라 위에 서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마치 닷컴 버블 이후 살아남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결국 인터넷 시대를 여는 그 운영체제, OS 같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요. 네, 그렇죠.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AI 시대의 새로운 OS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귀 기울일 만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방대한 데이터, 그리고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를 무기로 AI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장악하고 또 애플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손안에 AI 접근 경로를 꽉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지배하려는 아주 큰 그림이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비교해보면 차이가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자금 출처부터가 다르죠. 자금 출처요? 네. 닷컴 시대에는 주로 벤처 캐피탈이나 기업 공개, IPO 같은 약간 투기성 자금이 많았다면 지금은 주로 기업 내부에서 창출된 FCF나 혹은 수익을 기반으로 한 부채 조달입니다. 훨씬 안정적이죠. 아, 기반이 다르네요. 그렇죠. 수익 창출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닷컴 기업 대부분은 적자였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이미 현금 부자입니다. 그거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경쟁 우위의 핵심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좀 막연한 네트워크 효과 이런 걸 많이 얘기했다면 지금은 실제적인 컴퓨팅 파워, 특히 그래픽 처리 장치, GPU 확보 능력이 중요해졌고요. GPU가 핵심이죠, 요즘. 네. 그리고 데이터 독점력, 또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자본 지출,
즉 KPEX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매우 높은 진입 장벽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리스크의 성격도 달라졌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닷컴 버블은 뭐랄까 펀더멘털 자체가 부실했던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너무 공격적인 KPX 투자, 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회계 처리의 불확실성 문제, 그리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빠른 기술 감가상각 속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 감가상각 속도?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이 설비 투자가 정말이지 천문학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대 기업,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 네 곳의 합산 CapEx가 2025년에는 무려 3,780억 달러.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0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 대비해서 65%나 급증한 수치인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CapEx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 규모가 짐작이 가시죠. 네,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의 투자입니다. 처음에는 자체 현금으로 이걸 다 감당했지만 이제는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슬슬 이걸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넘쳐나는 자체 FCF만으로는 이 엄청난 KPX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버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FCF만으로는 부족해진다. 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외부 부채 발행, 크레딧 이슈언스, 그러니까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채를 쓰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은 이미 미국 우량 회사채 시장, US 하이그레이드 크레딧 마켓에 상당한 공급 물량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요? 네. 이것은 이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이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FCF 창출력만 볼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 수준, 즉 부채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리고 만약 금리가 상승했을 때 이자 부담 같은 차입 비용 리스크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는 부채 리스크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거군요. FCF만 볼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해진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카펙스 부담에 이제 부채까지 동원하는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좀 부족한 독립적인 AI 스타트업들은 훨씬 더 힘든 싸움을 하고 있겠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자료에서도 이들의 구조적인 재무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죠. 특히 AI 칩의 기술 노후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 정말 치명적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불과 18개월마다 성능이 10배 향상된 칩을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18개월에 10배요. 엄청나네요. 네, 정말 살벌한 속도죠. 실제로 AI 연산에 주로 쓰이는 GPU의 유효 수명은 길어야 1년에서 3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1년에서 3년. 금방 구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빨리 구형이 되어버리는 고가의 장비를 독립적인 기업이 대규모로 직접 투자하고 계속 최신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겠네요. 비용 감당이 안 되겠어요. 네. 결국 자본력이 압도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구축해놓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점점 흘러가게 되는 거죠.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군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픈AI의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대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3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 들었습니다. 엄청난 규모던데요. 네, 이건 단순히 칩을 사고 파는 공급업체 고객 관계를 넘어서 아예 특정 기업과 공동 운명체가 되는 그런 비전통적인 파트너십도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파트너십 형태도 달라지는군요. 그죠? 이게 엔비디아에게는 안정적인 칩 판매처를 확보해주는 이점이 있고 하이퍼스케일러에게는 최첨단 인프라 구축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면 자본력을 갖춘 소수 기업에게 기술과 시장 지배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은 거대 기업 중심으로 더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이게 정말 흥미롭고 어쩌면 좀 논란적일 수 있는 지점과 연결되는데요.
바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유명한 투자자죠.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문제입니다. 아, 마이클 버리. 네. 일부 주요 AI 및 클라우드 기업들이 회계장부상의 꼼수를 통해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네, 상장에 파장을 일으켰던 발언이죠. 핵심은 데이터 센터 장비, 특히 AI용 GPU의 감가상각 내용 연수, useful life를 실제보다 훨씬 길게 잡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내용 연수 문제. 실제로는 1년에서 3년이면 성능이 뒤처져서 교체해야 할 수도 있는데 회계 장부에는 이걸 5년, 심지어 6년 동안 쓸 수 있는 자산으로 기록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술 발전 속도랑 회계 처리 간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죠. 실제로 AI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 같은 경우도 상장을 앞두고 이 내용 연수를 5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는 사례도 언급되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의혹이 더 커졌죠. 이게 회계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내용 연수를 길게 잡으면요. 네, 회계 원리상 아주 간단합니다. 자산의 내용 연수를 길게 잡으면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 비용이 줄어드는군요. 네,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장부상 당기 순이익은 더 커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죠. 이익이 부풀려지는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래서 버리는 이것을 현대 회계에서 가장 흔한 사기 중 하나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기라고까지 표현했군요. 네. 2, 3년마다 신제품이 나와서 교체가 불가피한 예를 들어 엔비디아 칩 같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5, 6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실제 경제적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의 추정에 따르면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계속될 경우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 3년간 무려 1,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조 원에 달하는 이익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230조 원이요? 와. 네, 엄청난 규모죠. 특히 2028년에는 오라클 이익의 27%, 그리고 메타 이익의 21%가 이런 방식으로 부풀려질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하기까지 했습니다. 특정 기업까지 언급하면서요. 네, 이것이 바로 잠재적인 이익 거품, 어닝스 버블 위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 거품. 만약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요, 나중에 투자자들이나 혹은 규제 당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용 연수를 현실화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비용이 확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감가상각비가 급증하면서 그동안 보고되었던 순이익이 크게 깎이게 됩니다. 이는 당연히 주가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겠죠.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클레이즈 같은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좀 더 현실적인 감가상각 기준을 적용해서 주요 AI 관련 기업들의 2025년 이익 전망치를 최대 10%까지 낮춰잡기도 했습니다. 아, 이미 시장에서도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군요. 네, 일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단순히 장부상 이익을 보기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이게 시장 경쟁 구도 자체를 왜곡하는 어떤 전략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은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그 부분이 사실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회계 처리 방식이 어떻게 경쟁 우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마존 웹 서비스의 베드록, AWS 베드록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보죠. 네. 이들이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연수를 5년 또는 6년으로 길게 잡는다면 매년 인식하는 감가상각 비용이 낮아지겠죠. 그쵸. 비용이 줄어드니까. 네, 그만큼 인프라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덕분에 이들은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스타트업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뭐랄까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더 낮은 가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기술적 현실을 반영해서 2년이나 3년의 짧은 내용 연수를 적용해야만 하는 그런 독립적인 AI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낮추기 어렵겠네요.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통해서 확보한 가격 경쟁력은 초기 시장에서 고객을 빠르게 끌어모으고 한번 자기네 시스템에 들어온 고객은 다른 서비스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잠금 효과, 즉 스위칭 코스트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아,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이 회계 관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혁신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우, 회계가 시장 지배 전략이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이네요. 네,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막대한 AI 투자가 벌어지고 있는 거시경제적 배경은 어떤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네, 거시경제 환경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세에 대한 시각이 자료들 사이에서도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된 척 클러프 같은 분석가는 민간 부문, 즉 기업과 가계의 부채는 GDP 대비 오히려 줄고 있고 달러도 강세를 보여서 아직은 미국 경제 전체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네,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민간 부문이 건전하다는 논리죠. 민간 저축이 늘어서 정부 부채 증가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그런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경고 목소리도 매우 중요하게 들어야 합니다. 어떤 경고인가요? 미국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그로 인한 차입 수요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25년에만 약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5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새로 빌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500조 원, 매년 그만큼씩 빚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연간 적자 규모가 2조 5천억 달러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을 대규모로 빨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중에 돈이 마르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죠. 구축 효과요? 네,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빌려가면 민간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고 결국 돈의 값인 이자율이 올라가서 민간 투자가 위축된다는 고전적인 경제 이론입니다. 아, 정부가 돈을 다 써버려서 민간이 쓸 돈이 없어지고 금리가 오른다. 그렇죠. 실제로 일부 정량 분석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적자가 1달러 늘어날 때마다 민간 투자는 약 33센트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구체적인 수치까지 있군요. 네, 또 공공부채 비율이 GDP 대비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장기금리가 0.03%포인트에서 0.05%포인트, 그러니까 3에서 5 베이시스 포인트 BP 정도 상승한다는 실증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3에서 5bp면 작은 수치는 아닌데요. 네, 이건 정부의 빚 증가가 시장 금리를 직접적으로 밀어 올려서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구축 효과라는 것이 경제적 위험 요인이 앞서 이야기했던 AI 투자 환경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 자체 현금보다는 외부 부채 조달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중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연간 3,780억 달러가 넘는 그 천문학적인 AI CAPEX를 감당하기 위해서 점점 더 회사채 발행 같은 부채 시장에 손을 벌어야 하는 바로 이 시점에 네. 만약 정부의 막대한 빚 때문에 구축 효과가 현실화되어서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회사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새로 발행하는 회사채의 이자율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즉,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들은 자금 조달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싸지는 겁니다.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군요. 네, 이것이 바로 AI 투자 개혁의 경제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구조적인 역풍, 스트럭처럴 헤드윈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스트럭처럴 헤드윈드입니다. 구조적인 역풍. 과거처럼 주로 내부 FCF, 즉 FCF에 의존할 때는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했지만 이제 부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거시경제 상황, 특히 금리 변동 리스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노출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 금리 리스크에 취약해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전략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셈입니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렇다면 이 AI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이 중요해지죠. 보내주신 자료들은 다시 한번 처음 이야기했던 그 자유현금 흐름, FC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가치 투자의 지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화려한 성장주로 주목받지만 지금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닷컴 기업들과 달리 실제로 막대한 FCF를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이 지속적인 재투자의 가장 중요한 미천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는 거죠. 맞습니다. FCF는 여전히 핵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장성만 볼 게 아니라 FCF 마진율이나 KPEX 대비 FCF 비율 같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실제 현금 창출 능력과 재무적 완충력을 함께 평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이런 조언이군요. 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같이 봐야죠. 더불어서 AI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의 활용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 네. ETF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ETF는 아시다시피 특정 테마나 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구잖아요. 그렇죠.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요. AI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흐름에는 동참하고 싶은데 개별 기업의 파산 위험이나 특정 기술이 너무 빨리 낡아버릴 위험, 이거 이제 옵솔레센스 리스크라고 하던데요. 이런 위험은 좀 피하고 싶을 때 유용하다는 거죠. 네, 분산 투자의 장점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웬액의 반도체 ETF, 티커로는 SMH죠. SMH, 네. 또는 반도체 설계 기업, 즉 패블리스에 집중하는 패블리스 반도체 ETF, 티커 SMHX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SMHX도 있군요. 네, 이런 상품들은 AI 구현의 필수적인 하드웨어 및 칩 설계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위험을 분산하면서 투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 생태계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군요. 네, 이를 통해서 개별 기업 리스크나 특정 공급망 문제에 대한 노출을 줄이면서 AI 인프라 성장의 수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 내용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AI 인프라 혁명은 막대한 FCF를 창출하는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닷컴 버블과는 확실히 구조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점은 명확합니다.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기술 전환의 이면에는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세 가지 복합적인 딜레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딜레마. 첫째는 재무적 딜레마입니다. 폭발적인 KPEX 증가 속도를 FCF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외부 부채 의존도가 커지고 이는 금리 상승 시 레버리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네, 부채 리스크죠. 둘째는 회계적 딜레마입니다. AI 칩의 빠른 기술 진보화라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감가상각 내용 연수 설정은 보고된 이익을 부풀리는 이익 거품 위험을 낳을 뿐 아니라 경쟁 환경까지 왜곡하는 전략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 네, 회계 처리의 투명성 문제. 마지막 셋째는 거시적 딜레마입니다. 하필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부채 조달을 늘리는 이 시점에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가 구축 효과를 일으켜서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린다면 AI 투자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네, 거시경제 리스크와의 연동? 이 세 가지 딜레마가 얽혀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들을 봐야 할까요? 첫째는 여전히 강력한 FCF 창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틸 체력이 있는 기업들이죠. 일단 FCF가 튼튼한 기업. 네. 둘째는 단순히 FCF만 볼 것이 아니라 총 부채 수준이나 이자 보상 배율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들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리스크 노출도를 꾸준히 평가해야 합니다. 부채 관련 지표를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네. 마지막 셋째는 기업들이 발표하는 이익 수치 그 이면에 있는 감가상각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회계상 이익이 실제 경제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좀 비판적으로 분석해서 잠재적인 이익 거품 가능성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의 함정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 AI 투자라는 이 화려한 무대 뒤편에 복잡하고 또 다층적인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AI의 눈부신 가치는 분명 막대한 인프라 투자와 또 때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회계 처리 방식의 상당 부분 힘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AI가 보여주는 가치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이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얼마만큼이 이러한 재무적, 회계적 기술에 의해 뭐랄까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아,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